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을 보는 눈을 키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소가 참 마음에 듭니다. 제가 이렇게 웃는 얼굴이 아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 큰 회사 다니시다가 뭐 복덕방 차리셨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복덕방은 아니죠? 제가 광순의 복덕방이라는 회사인데요. 제가 살았다니까 많은 분들이 위치가 어디냐, 수수료 싸게 주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 중개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독립 리서치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둔 지 한 달이 좀 넘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리서치하고 분석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사실 이제 오늘 모신 게 요즘 부동산 시장 두고 막 참 견해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좀 혼란스러운 것 같고 이럴 때는 숫자로 좀 확인해 보는 게 그나마 객관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해석 일단 싹 빼고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숫자로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상반기가 아직 조금 남아서 사실 변화의 여지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단순하게만 보면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한 3배 정도 증가했고요. 최저점 기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한 20% 이상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대충 이제 통계 내고 나서부터 역사적으로 이렇게 평균 거래량 같은 게 있잖아요. 계절적인 변화 요인이 있겠지만 사실 이게 최저점에 비하면 거래량이 늘어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역사적인 평균 거래량을 보면 아직은 뭐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만 보면 과거 평균으로 보면 한 5천 건에서 6천 건 정도 됐는데요. 지금 한 회복했다고 해도 3천 건 정도 되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거기엔 좀 미진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가장 낮았던 게 1,000건이 안 됐으니까 한 3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일단 표현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의 변화를 읽을 땐 절대 수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이렇게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뭐 꼭 몇 건이 돼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거든요. 그렇군요. 어떤 분들이 집을 팔았고 어떤 분들이 집을 사셨습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집값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 파악을 잘 해야 되는데요. 일단 최근 상반기에 집을 산 분들의 공통점은 그리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건 무주택자 분들이나 갈아타기 수요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수요가 많은 시장이었고 수요는 반대로 시장의 매물, 즉 공급은 다주택자 중심의 공급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시장의 매물을 증가시키고 또 그 시장의 매물, 그 아파트는 내가 살려고 거주하려고 하는 수요자가 만나서 가격이 회복하고 거래량도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수치를 조금 한번 좀 분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통 보면은 뭐 거래량 보고 또 가격 보고 또 가격이 변동하는 요인이 뭐였는지 이 정도 이렇게 아마 세세관계를 파악을 하면 부동산 시장 흐름이 어떻게 가는구나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기준에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장 전망을 할 때는 변동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 변동 원인을 찾을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올해 1월 들어서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쭉쭉 증가해요. 그래서 올해 최고치를 달성한 게 38,000 가구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올해 3월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가격이 다시 회복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건 실수요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 게 원인이었고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했죠. 근데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에 다시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건 뭐냐면 실수요 때문이에요. 실수요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가격이 빠졌을 때는 붙지만 수요가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수요가 줍니다. 수요가 주니까 다시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시장의 변동 원인이 실수요다.
그리고 앞으로 또 실수요가 감소하면서 거래량이 다시 감소할 것이라는 거를 2023년 4월의 지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국뿐만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인데요. 아파트 매매 거래량 서울을 한번 보시면 이게 3,000건이 올랐다가 다시 3,000건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변동 원인도 찾을 수 있고 저희가 이걸 통해서 전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 보면은 거래량이 최근 어쨌든 정점에 올랐을 때 가격도 따라서 조금 올랐는데 그렇죠. 그 가격이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이 돈 주고는 안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게 시장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요. 실수요자들은 항상 그렇게 반응해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수요가 붙지만 가격이 거기서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수요가 다시 줍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특징은 대표적으로 이런 거래량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추세적, 대세적 상승은 일단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추세적으로, 대세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이 계속 올라줘야 돼요. 증가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4월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데도 거래량이 증가하는 구간이 오거든요. 그때가 바로 추세적으로 아니면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한다는 그 단초를 제공하는 거죠. 거래량에서. 우리가 뭐 2020년, 21년 이렇게 봤던 그 장이 그런 장입니까? 사실 정확히는 2020년과 21년도는 또 좀 더 다른 장이고요. 그 전에. 예. 그래서 저희가 한국이 집값이 오른 게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는데 15년, 16년, 17년, 18년 이렇게 될 때는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량도 같이 떡 증가합니다. 그걸 뭐 뒤에서 좀 자세히 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사실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야, 이거 부동산 바닥 온 거냐? 아직 많이 남았냐? 요거인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 나타날 때 이게 바닥이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집값이 계속 오르려면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량도 같이 증가해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다시 떨어지고 있다는 건 집값 상승 동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수요가 이렇게 줄어도 매물이 그거보다 더 감소하면 즉 공급 감소가 같이 동반해서 일어나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겠네요. 수요 공급이니까. 그렇죠. 사는 사람이 줄어도 그거보다 더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를 수 있겠죠. 그런 현상이 2020년과 21년도에 일어났는데.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매물이 역설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현상이죠. 뭐냐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건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과 가격 변동률인데요. 최근에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와서 집값이 오른다고 얘기하고 바닥 찍었다고 얘기하는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려고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더 내릴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팔자 이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뭔가 지금 위축이나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줄어도 공급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더 빠질 수 있는 거죠. 오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매물의 증감도 시장의 변화를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예.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뭐 강남권 거래량 뭐 늘었다, 몇 억씩 오른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요. 이제 조금 더 떨어지기 기다리던 사람들은 사실 좀 불편하거든요. 마음이 좀 불안해요. 야, 이러다 그냥 쭉 가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심리가 들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 최근에 그 강남이 더 회복하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가격 상승폭이 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강남의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니까 회복하는 속도도 빠른 거죠. 그거 꼭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요는 다시 줄 거다. 그래서 계속 오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강남의 또 아파트 거래량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계속 살 수 있는 수요가 지금 시장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좀 일시적인 현상이지 않냐 보고 있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집값이 빠질 때는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해요. 주식이랑 비슷하네.
근데 지금 오르니까 또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맞아요. 더 오를까 봐.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반문하고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를 동원해서 얘기하고 하는데 결국은 가격이 가장 핵심에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지.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근데 가격을 중심으로 놓으면 가격을 결정하는 건 결국엔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수요와 공급만 고민해 보면 돼요. 근데 이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가 아니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도 물량이죠. 그래서 수요와 그리고 공급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금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금리 상승세가 뭐 둔화되고 있고 향후에 내릴 수도 있다. 사실 금리는 주택 가격에 영향을 못 미쳐요. 왜냐하면 금리가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쳐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금리가 붕 뛰어서 바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떨어질 때 수요가 증가해서 집값이 오르는 거지.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집값은 안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걸 너무 붕 떠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생각하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와 공급을 좀 더 면밀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금리가 어떤 한계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무리하게 집을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요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산 분들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관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가 고금리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지금 집을 사놨어요. 예. 근데 집값이 올라서 그거를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관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냥 금리가 단순히 높아서 수요가 줄거나 그리고 수요가 뭐 공급이 증가가 이건 아니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신문 논조를 보면 부동산이 좀 오를 것 같다는 쪽에 힘이 실려 있구나 하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사실은 기사를 보면서. 저도 기자입니다마는 경험상 기사가 잘 안 맞아요. 지나서 보면 틀린 경우도 많고. 사실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 어떨 때는 야 이거 좀 무슨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이제 들 때도 있을 만큼 이게 좀 그런 쪽으로 한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이 부동산 기사를 대표님은 이제 어떤 기준을 갖고 보십니까? 전 부동산 기사를 심각하게 보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기사는 뉴스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뉴스를 전달해 주는 거지 그걸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경제 뉴스나 부동산 뉴스의 문제점은 팩트 전달을 넘어서 전망을 자꾸 하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전망 부분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돼가고 있다는 그 숫자나 현상, 뉴스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뉴스를 통해서 어떤 전망을 하기는 힘들고 전망은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저같이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리서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그걸 사실은 기사를 통해서 좀 얻기는 힘들지 않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그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좀 생기고 많은 분들이 이제 당혹스러워하고 이제 잘못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좀 가려서 봐야겠죠. 그래서 뉴스는 제가 볼 때 그 사실만 파악하는 데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마음이 좀 급해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사는 그러니까 현황이잖아요. 현황 파악, 예. 현상.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근데 우리가 결국에 이제 부동산도 투자의 한 분야인데 투자 시장에서는 현상 파악이 전망하고 연결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집값이 오릅니다가 미래의 가격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현상과 미래의 얘기와를 단절해서 보실 필요가 꼭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주식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자산 시장 중에 부동산이라는 것도 이제 중요한 일부고 뭐 주식 시장, 채권 시장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 주식은 요즘 보면은 좀 상승세인 것 같아요. 이 주식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이 뭐 역사적으로 무슨 서로 좀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표님 보시기에. 관계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있을 때를 좀 기억에 많이 남아서 그때만 이제 기억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최근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저금리하고 유동성이 폭발하니까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시기만 보니까 그런데 또 과거에는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동산과 주식을 볼 때 본질에 여러분들이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장 다른 점은 같이 투자하는 자산이라고 볼 때도 예. 주식은 언제나 살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언제든 팔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사실 높은 자산, 투자 자산인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막 부동산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렇게 변화하거나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는,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동산은 사실은 주식하고는 엄연하게 좀 다르게 움직인다고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우연하게 상관관계를 보일 뿐이지 서로 인과관계가 있거나 같이 움직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서서 이제 금리가 부동산 자체를 움직이게 하는 주된 요인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 금리라는 게 전체 자산 시장에 미치는 뭐 영향이 실질적인 영향도 있고 심리적인 영향도 있을 텐데, 어쨌든 15개월 만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멈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부동산 뭐 시장에서 활동하는 주체들한테 뭐 줄 수 있는 그런 영향 같은 건 없습니까? 뭐 일시적으로 심리를 좀 자극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거나 상승이 멈추면 예.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 주택 수요가 증가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수요 중에서 실수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시장에 투자 수요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투자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 그건 사실 금리 때문에 감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전세 가격 하락이 되게 큰데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투자 수요를 금리가 좀 뭐랄까 증가시키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이 소위 말해서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나 회복으로 가려면 결국은 투자 수요가 들어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또 뭐 그런 정책적인 뭐 경제적인 걸 떠나서 또 이게 이제 주거가 갖고 있는 이 상징성이라고 할까요? 또 이게 뭐 우리 사회에서 약간 이제 이 부동산으로 인한 수익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또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투자 수요가 살아나는 게 장기적으로 뭐 좋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부동산에 대한 어떤 좋다 나쁘다의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 사실 누구 입장에서 이걸 얘기할 거냐. 그래서 예를 들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야겠죠. 예. 그리고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가격이 상승해야겠죠. 그런데 무주택자라든지 서민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가격이 오르지 않고 떨어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투자 수요가 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킨다는 건 사실 무주택자나 아니면 뭐 주거 취약층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고요. 반대로 뭐냐면 집값이 올라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누구 입장에서 이게 나타내느냐가 표현하느냐가 이제 어떤 그런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데 그냥 전 개인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뭐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을 말고요.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한국에서 주택 소유율이 60% 후반대입니다. 예. 이 얘기만 하면 사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거가 미덕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예. 그렇죠? 근데 좀 더 들어가 보면 사실은 주택 인구 수로 하면 예. 주택 소유 인구가 40%밖에 안 됩니다. 다주택자가
제법 많다는 얘기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구가 아까처럼 주택 소유율은 가구로 하거든요. 네. 근데 한 가구가 4명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1명만 주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3명은 없거나 부부 공동으로 갖고 있어도 2명은 집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오르면요. 우리 아이들이 살기 힘들 거예요. 그럼 계속 같이 사셔야 돼요. 넷이.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전반을 보더라도 인구를 대비한 미래 세대까지 포함한 인구를 볼 때 사실 투자 수요가 시장에 많이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집값이 안정되는 게 훨씬 더 이상적이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정부가 규제를 풀고 또 뭐 금융도 좀 느슨하게 하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많은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아니고 가구가 많은 거지 사람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딱 명확히 하시고 얘기하시라. 자, 영끌 하신 분들, 자,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힘드실 거예요. 이자 비용도 많이 나시고 힘드실 텐데 제가 볼 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이상적인 거죠. 시장에 투자 수요가 없이 가격이 안정되고 이런 거 이상적인 걸 표현하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런 어려운 기간을 지나더라도 다시 집값은 회복하고 다시 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폭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사실 영끌하신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무주택자분들이 빚을 많이 일으켜서 거주하지 않는 집을 사신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잘 견뎌내려면 금방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견뎌내려면 집을 거주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집을 직접 지금 보유하신 집에 거주하시는 방향으로 좀 노력해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집값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너무 좌지우지 하지 마시고 집의 사용 가치를 높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을 예쁘게 꾸며놓고 집에 거주하는, 사용하는 시간을 늘리면 되잖아요. 비싸게 샀으니까 많이 사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외식비도 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방안을 좀 고려해 보시라. 근데 영 거주가 안 되는 집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끌하셨는데 막 지방에 사놨어요. 근데 이자는 많이 나가요. 내가 거주하지도 못할 집을. 그러면 좀 고민해 보시라. 매도를. 이렇게 집값이 빠지다가 좀 회복할 때. 그래서 요즘 매물이 증가하는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걸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2024년까지 갑니다. 그 이유는 2024년도에 재계약되거나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물건은 2022년도에 전세 계약이 된 거잖아요. 네. 2022년 전세 가격과 지금 전세 가격을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기가 돌아오고 재계약을 하거나 신규 임차인을 찾는 시점인 2024년 최소한 3분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